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2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는 어, 강좌 제목이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인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터러시 앞에 여러 단어들을 넣어서 이제 합성어를 만드는 건데,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넣어서 이제 유튜브 리터러시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뭐 영화 리터러시도 있고, 뭐 요즘은 최근에 나온 개념은 또 AI 리터러시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미디어, 또 리터러시, 유튜브 이런 것에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미디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디어, 미디어의 이해, 마셜 맥루언이 쓴 책이에요. 사실은 이제 나름 인기 있는 도서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읽었어요. 네. 거기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미디어라는 게 뭔가 미디어의 가장 뭐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책에 보면 40쪽에 우리는 너무 쉽게 기술적 도구들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죄는 묻지 않고 대신 그 도구들을 속죄양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현대 과학의 산물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 가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네. 어,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죠. 아, 요즘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이거 텔레비전만, 맨날 텔레비전만 본다고. 이게 텔레비전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텔레비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텔레비전이라는 그 도구를 속죄형으로 삼는다. 최근에 유튜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 핸드폰 얘기 많이 하죠. 컴퓨터 얘기하고. 이 컴퓨터가 문제야. 이 핸드폰이 문제야. 그리고 또 유튜브가 문제야. 그러나 현대 과학의 산물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전혀. 자, 모든 미디어는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그 전제를 주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부주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전제를 주입시키는 힘을 이 미디어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텔레비전이라는 그 미디어의 전제가 있잖아요. 기본 전제가. 텔레비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들은 이 텔레비전을 보길 원해요? 보지 않기를 원해요? 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또 긴 시간, 어, 그 시청자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 전제라는 거죠, 전제. 그런 전제를 주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주의한 사람,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전제를 다 주입당한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뭐 좀 더 뭐 구체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도 있잖아요. 언론도 언론 자체가 뭐 이렇게 좀 공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수 언론 또 뭐 진보 언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수 언론이 훨씬 많긴 한데 근데 하여튼 비판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언론을 대할 경우에 네, 그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주입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자, 또 미디어의 충격을 무비판적, 순종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미디어는 그 사용자를 벽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맞는 말이죠. 네.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그 미디어 울타리 갇혀버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 항상 새로운 거, 지금까지 내가 접했던 것과 다른 것을 접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미디어, 어, 그, 그 미디어가 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없는 그 감옥에 결국 갇히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네,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잘 볼까요? 자,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총을 갖고 있어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미디어 하나하나는 모두 다른 미디어나 집단들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정말, 정말 너무나, 어,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그리고 정말 미디어의 어떤, 강력한 힘, 또 좀 심하게 말하자면 무자비한 폭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감할 수 있는 이 글이죠. 네, 이 짧은 글이. 그래서 내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총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 총을 어, 사용할 수 없어요. 총을 사용할 수 없죠. 전혀 자르지 못하다. 총을 사용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잘못하면 그 총이라는 거는 피와 식별을 해서 쓰는 게, 피와 식별이라는 것은 나의 편과 아군과 적을 식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미디어나 다른 집단들을 꺾을 수 있는 또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전쟁에서도 그 총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사실은 아군이 쏜 총에 맞아서 죽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전장에서는 그런 거 엄청 조심해야 돼.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실제 싸우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미디어의 어떤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의견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지만 사실은 그런 내가 내린 판단조차도 어떤 미디어의 영향력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접해야 되고 또 자신의 의견을 정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견을 만들었지만 정립했지만 다른 사람이 적절히 비판하거나 충고를 해줄 경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비판을 해주었고 이런 충고를 해주었구나 했을 때 이것이 나의 순수한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미디어의 영향력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찰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모든 걸 드러내놓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이제 어떤 분도,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자신은. 근데 왜냐하면 나는 특정 언론사의 신문만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 나는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나중에 내가 다시 종합적으로, 책을 읽어보니,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의 회사에서, 뭐 지금은 종이신문을 거의 보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종이신문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종이신문을 구독을 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늘 시간 날 때마다 그 신문만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이 2, 3년 동안.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그 특정 신문 하나만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제 최근에 화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화두 두 가지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자, 첫 번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저는 여러분들이, 아, 맞아요. 그거 화두예요. 최근에 화두예요.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하자면 두 번째,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게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야? 이 화두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이번 수업이 우리가 정말 미디어 리터러시가 우리가 화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담론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는 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라디오 이게 라디오에서 나왔던 거예요. 한번 라디오를 잠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그 성인의 문맹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데 실질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정도 좀 언뜻 납득하기 쉽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께서 워낙 훌륭하게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읽고 쓰는 건 누구나 다 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 OECD가 2013년에 세계 22개국에서 15만 명 이상을 방문 면접 조사한 기록한데요. 실질 문맹률,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뜻을 독해하는 비율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20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다음에 서서히 감소하는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그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문맹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해력을 말하는 거죠? 예, 실질 문맹률. 실질 문맹. 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은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 사실 한국의 입시 교육이라는 게 책을 읽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3이 되고 대학에 붙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찢고 불태우는 겁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나서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너 이래도 책을 읽을래? 하는 교육을 받아봤거든. 그뿐 아닙니다. 그 피싱메일 요구식들을 통해서 정보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OECD가 국제학업 성취도 피사라고 하죠.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하고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문항에서도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OECD 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21세기의 문해력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교육이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거나 검증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는 표준화, 규격화, 대량 생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인데 예. 세상은 이미 디지털 대전환기로 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피싱 메일로 해마다 수천억의 예. 그 사기 피해 규모가 나타나고 예. 노인들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렇게 많이 전달하고 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죠. 아, 그 문해력이 실질적인 문맹이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 문맹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고 디지털 문해력도 예.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예. 예.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능력. 낮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부조화죠.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 성인의 문맹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데 실질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예. 박태웅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홍사훈 기자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문맹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해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박태웅 선생님이 독해력, 실질 문맹률. 그래서 홍사훈 기자가 실질 문맹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실질 문맹.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특징이 다른 나라들은 25세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다음에 서서히 감소하는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한다고 지금 제시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 한국은 입시교육. 네. 그래서 애들이 고3이 되고 대학에 붙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읽었던 책을 찍고 불태운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나서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너 이래도 책을 읽을래. 그래서 이제 OECD에서 피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봤는데 우리나라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표정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그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문항에서도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그거죠? 그래서 OECD 연구원이 이제 말을 하는 게 21세기 문해력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다. 근데 한국의 공교육이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거나 검증하는 능력을 길러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는 표준화, 규격화, 대량 생산, 주입식 암기 교육. 네.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인재를 길러내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기로 가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정 선생님이 문해력 이게 실질적 문맥인데 문맹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박태웅 선생님은 이제 문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홍세훈 기자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태웅 선생님이 실질 문맹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세훈 기자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실질 문맹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 문맹률, 그래서 문장을 읽고 뜻을 독해하는 능력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문맹 또 실질 문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그 영화를 제가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꼭 좀 봐주셔야 합니다. 네. 한국의 문해력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가 현격히 떨어진다. 한국 고등학생의 문장 파악 능력은 세계에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 고등학생, 한국에서의 고등학생, 이 한국 고등학생들이 푸는 이 수능 국어, 요 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예전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저희 이제 지도 교수께서
그 수능 평가위원장도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한국 그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그 한국 고등학생들의 어떤 문해력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그 고등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뭐 문장 파악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발표를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러냐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수능 평가위원장도 오래 하셨고 또 그 후로도 계속 평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셔도 이제 너무 그 논문 지도를 너무 많이 하시고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거부하시고 그러셨는 선생님인데 저한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너의 문단, 문장 파악 능력이 그, 그 고등학생들의 어떤 문단, 문장 파악 능력보다 높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 18, 19, 20살 이때의 이 문단, 문장 파악 능력은 아주 최고, 세계 정말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대로 이제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23살, 4살, 5살 이때 졸업을 하게 되고, 남학생들은 좀 군대 갔다 와서 26, 27살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이제 현격히 추락하는 거예요. 현격히 추락한다.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한 35세까지 이후에 또 서서히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고 그 후에 현격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 입시교육과 관련이 있는데 이 입시교육이 끝나고 또 대학 교육이 끝나고 회사에 들어가면 거의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책을 읽지 않고 자,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의 교육은 책을 읽지 않게 하는 교육이다. 입시 끝나면 책을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리터러시가 떨어지면은 의견과 사실을 판단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이거 의견이고 이건 사실이다. 팩트와 어, 의견 구분을 못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음, 어떠한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였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걸 공격을 했어요, 사람을. 지금도 사실 지금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잘못된 말이다. 근데 그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관인지 객관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네. 리터러시가 떨어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피싱 메일이 또 한국에 엄청 많은 이유. 어, 낚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낚기가 쉽기 때문에. 피싱, 낚아버린다. 잘 속아 넘어가니까 피싱 메일이 많이 오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음, 경제적으로 손실을 또 많이 입는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제가 다음 3주차에도 또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래서 이런 리터러시 능력이 떨어지면 뭐 단순히 그냥 자신이 삶에서 내가 의견 사실을 판단하지 못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를 이게 우리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 원시 시대에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는 음성 언어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선 세대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 체계를 그 다음 세대가 잘 물려받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자 언어가 생기면서 이제 고등 정신 기능 또는 고등 지식 체계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대해 이제 물려주게 된 거죠. 물려주게 되었고, 또 그걸 또 우리가 그걸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문자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고등 지식 체계를 가지게 되었고, 또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 음성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문자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문자 언어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 언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문자 언어를 터득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네, 문맹이라고 합니다. 문맹. 네, 문맹.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맹자가 있을까요?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매우 낮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 나이 드셨던 분들이 문맹자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 계속 돌아가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국립국어원에서 문맹률을 조사했어요. 그러나 8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문맹률을 조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이후에는 문맹률을 조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새롭게 나온 개념이 이제 실질 문명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문해력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독해력.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문맹력, 문해력, 독해력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린 세대들이 또 대학생들이 이제 뭐 단순한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문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게 다 문자 언어에 관한 얘기죠. 문자 언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자 언어를 터득한 것이 여러분들 보면 언제인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0년 이짝저짝 이야기예요. 100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중학교 1980년대 제가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은 야 우리가 문자 언어를 얽힌 지 100년이 채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쉽게 한 1900년 정도를 우리가 보니까 네, 1890년부터 1900년, 1910년, 1920년, 1930년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문자 언어를 많이 접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논문 하나가 있어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문학 작품에 나타난 화법, 변이, 양상을 연구한 논문인데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뭐 가져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논문에서 이제 재미있게 탐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90년대,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제 우리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 문자 언어를 접하게 되는데, 예. 자, 언제 처음으로 문자 언어를 터득했느냐? 자, 1900년대 이후 한 사람이 일생에서 문자 언어를 터득한 때가 언제인가? 이런 걸 하나 중요한 설정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 1910년에, 10살 아이가 문자 언어를 터득했어요. 10살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소학교에 가서 문자 언어를 터득했고 30살 먹은 사람이 30살 먹은 아저씨가 늦은 나이에 그 전까지는 문자 언어를 몰랐다가 내가 문자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소학교에 이제 온 거예요. 당시에 그렇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10살 먹은 아이와 30살 먹은 아저씨가 한 교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자 언어를 터득했어요. 터득해서 뭐 소학교 2학년, 3학년이 되어서 이제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데 누가 그 문자 언어를 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걸 따져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어때요? 30살 먹은 아저씨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0살 먹은 아저씨가 10살 먹은 아이보다 20살이나 더 먹었지만 실제 문자 언어를 터득하고 읽고 또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문자 언어를 가진 언어 활동이 30살 먹은 아저씨는 좀 더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10살 먹은 아이가 훨씬 더 쉽게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50살, 60살, 70살 먹은 아저씨들보다 이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더 잘 다루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저도 사실은 지금 컴퓨터 기기를 다루는데 일정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제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디지털 기기, 컴퓨터 기기에. 그러면 저는 그걸 대처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젊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 학생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하죠. 예. 컴퓨터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10대 우리 학생들은 이 초등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물론 또 초등학교 교육에서 그 교육이 좀 효율적으로 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 교육을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뭐 그렇지 않다면 뭐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특정 과목에 집중도가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가 이제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 뭐 12시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더 늘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코딩도 한 60시간 정도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적다. 특히 코딩 같은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 특별 교과가 아닌 이상 시간이 그 필수 시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코딩이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 이런 사실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분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따로 받았나요?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정말 이 사회가 빨리 변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걸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따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어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금 당장 시급한 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우리가 빨리 받아야 되고 효율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논문 하나 가져왔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언제 처음으로 문자원을 터득했느냐 주로 1900년대 이후에 한 사람이 일생에서 문자원을 터득한 때가 언제인가 다양한 매체 중에서 컴퓨터에 비유해보자 내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제 처음으로 컴퓨터 사용법을 터득했느냐 1990년대 이후에 한 사람이 일생에서 컴퓨터를 터득한 때가 언제인가. 네. 저희 아버지는 70대이신데 컴퓨터 전혀 하실 줄 모르시죠? 네. 저는 이제 조금 할 줄 알고 우리 밑에 학생들은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 아이들은 거의 소학교는 보냈죠. 근데 여자 아이들은 소학교에 보낸 경우도 있고 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옆집에 어떤 사람이 놀러 와요. 그래서 형님, 그 아들 녀석 어디 갔습니까? 학교 갔지. 그 학교 갔구나. 그러면 걔 누나 있죠? 딸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걔도 학교 갔어. 그러니까 아유 형님 무슨 뭐 기집애를 뭐 학교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그래도 업무는 떼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업무는 떼야지. 자네도 나중에 뭐 딸이 생기면은 그래도 업무는 떼야 되니까 기집애라도 소학교는 보내세.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 보낸 사람도 있고 안 보낸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업무는 떼야지. 글을 읽을 줄은 알아야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현대 시대에 맞춰보자면 뭐예요? 리터러시는 갖춰야지.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터러시는 갖춰야지. 아? 근데 예전에는 학교를 가면은 글을 배웁니다. 학교를 안 가면 글을 못 배우고요. 그래서 문맹과 문맹 아닌 거. 글을 읽을 줄 아는 것과 문맹인 것의 차이가 그 여부가 확실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리터러시 능력이 이제 리터러시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교시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들어보세요. 이 리터러시 능력에 대해서 어떤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 확립 여부가 불가능해요. 너 리터러시 있어? 그러면 나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해요 지금.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리터러시의 확립 여부가 불가능하고 또한 많은 사람이 그 자신의 리터러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문맹이라고 확실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배워라면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 리터러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터러시를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리터러시 교육이 더 중요해요. 리터러시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나는 뭔가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을 나는 채워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리터러시는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저 부족한 부분을 나는 채우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우리가 그런 태도에서 리터러시를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40년대, 50년대, 60년대 선배 기술자들로부터 구술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배 기술자들이 선보인 기술을 가지고 자신도 그 기술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 기술자들이 정말 뭐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꼰대인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꼰대인데 그래도 그 선배들이 그냥 구술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배워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쥐었어요.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접해보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구술을 통해서 배웠는데 자기 이제 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갑자기 젊은 애가 와서 자기 상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상사로 왔냐면 그 젊은 애들은 이제 선배들이 구술을 통해서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운 거예요.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60년, 70년, 80년대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산업 현장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끼게 된 거죠. 자신은 선배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배우려고 했는데 후배들이 있긴 한데 많지 않아.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애가 자기 그 상급자로 와 있어. 그러니까 황당한 건데 왜 그러냐면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대학에서 배운 애들은 도면을 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배운 사람들은 도면을 읽지 못하거나 도면을 읽을 줄 안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지 않아. 아주 세심한 부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 도면을 읽을 줄은 몰라.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굳이 말하자면 산업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네. 산업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그게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80년대 뭐까지는 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이야기가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리터러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1교시 수업을 좀 진행했고요. 또 2교시에 또 이어서 또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